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가격은 반드시 동그라미 크게나 또는 별표 하나 해놓고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많은 걸 알 필요 없고 제가 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퀴즈 2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우리가 오픈 프라이스 폴리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있고요. 이번은 투 파티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투 파티 프라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 가격을 두 개로 정한다는 것이에요. 두 개. 그래서 가격 형태가 이중 구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중 구조가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다가 여러분 혹시 쓰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내가 한 달 동안 안 쓰겠다. 아예 그냥 전지를 갖다 빼놔버려요. 아니면 충전을 갖다 업해놔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 달을 여러분이 안 썼다고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료라는 개념하고 기본료 그 다음에 사용요금이 있어요. 사용요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료는 갖다가 기본적으로 무조건화가 나오고 사용요금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좌우지간 뭔가 또 붙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안 쓰더라도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뭔가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 휴대폰을 갖다가 제가 딱 꺼놔버리고 그걸 갖다가 안 썼는데 기본료가 그때 14,000원인가 15,000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 더 나왔더라. 한 16,000원, 거의 7,000원 가까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요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갖다 책정할 때 여기 기본료가 뭡니까? 기본료가 우리가 고정된 것이에요. 고정비. 고정. 그리고 고정비 개념이고 여기 사용료가 뭐예요? 변동비죠. 내가 엄청 많이 쓰면은 뭐 핸드폰 요금이 뭐 몇십만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안 쓰면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변동료예요. 변동. 그리고 고정비하고 변동비 개념이고 가격 형태가 이중구조. 뭐 택시의 가장 전형적입니다. 핸드폰이나. 그리고 택시도 여러분들이 100m만 타고 다닌다 해서 100m에 해당되는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택시는 한 번 타면 무조건 하고 기본 요금은 내야 돼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리고 멀리 가면 아예 멀리 가면 기본 요금 플러스 이제 거기서 사용료 붙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지방까지 간다 했을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료이 붙어가지고 뭐 몇십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우선 그런 요금이 이분 가격 요금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가격 요금은 기본적으로 가격 형태가 이중구조고 핸드폰이나 택시 요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요. 뭐 굳이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준거. 우리가 준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준거. 우리가 앞에서 준거력. 준거력이 뭐였어요?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 소속됨으로써 만족감을 얻거나 뭔가 모르게 우월감을 갖는 그런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준거 집단이라고 보통 말해요. 거기서 생기는 걸 준거력. 리퍼런스 파워라고 보통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준거 가격이에요. 준거 가격. 여러분이 뭔가를 평가할 때 아우 저 비싸네. 오 저 싸다. 오 저 비싸네. 오 저 싸다. 이렇게 뭘 기준으로 합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뭔가 모르겠지만은 여기 선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선이 있는데 그 선에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되면은 오 비싸다고 말해요. 비싸다. 그리고 그 선보다 아래에 책정되면 오 저 싸다. 비싸다 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선이 준거라는 개념에서 준거 또는 가격이니까 준거 가격 레퍼런스 파워 즉 싼지 비싼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의 가격이 바로 준거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지 저렴한지를 판단한다. 자, 기본적으로 위적인 준거 틀이 드는 가격이에요. 거기 양가로 4번인데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지금 방금 설명됐고 여러분 2번을 읽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검토하는 경우 준거 가격을 이용하는데 준거 가격은 관찰된 가격과 비교할 소비자들을 기억하는 내적 판단 기준 또는 통보된 일상적인 소매 가격과 같은 위적인 준거 틀이 드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걸 준거 가격이라 해요. 자, 그래서 준거 가격도 여기도 후다닥 지나갔고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중요치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오픈 프라이스. 오픈 프라이스. 이거 아까 오픈 프라이스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획 가격 한번 보세요. 노획 가격. 오픈 프라이스 아까 했으니까 노획 가격. 노획 가격이 뭡니까? 노획. 여러분, 노획 가격은요. 여기 싸게 판 다음에 그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폴라로이드 카메라 혹시 사진 찍어 보셨나요? 그러면 이 노획이란 뭐냐면 여기 본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본체. 뭔가는 모르게 본체가 있고 부품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에 델 컴퓨터가 유행했습니다. 델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오면요. 그냥 본인 구매한 사람이 조립해가지고 코드만 꽂고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델 컴퓨터에다가 프린터기, 복합기도 델로 샀었어요. 열심히 쓰고 이제 강의를 다니니까 열심히 프린터기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잉크가 금방 달아지더라고요. 잉크를 갖다 프린트 몇 장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많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잉크를 갖다 시키려고 했더니 국내에는 대리점 없는 거예요. 대리점 없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틀 3일까지 걸려가지고 내가 대리점 딱 전화가 했어요. 그거 대라고. 근데 전화 받는 상대방에 딱 보니까 이건 중국이에요. 그 중국에서 한국말을 좀 하는 사람이 전화 받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좌우전 물어봤어요. 나 잉크가 부족하다. 잉크를 살려고 하는데 얼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 78,000원인가 달라고 해요. 78,000원. 잉크를 갖다가 중국에서 서울까지 보냈는데 78,000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창문을 열고 프린터기를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때 78,000원이면 휴렛 패커드라는 그때 또 복합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7만 원도 안 갔어요. 7만 원도 안 갔어요. 거기도 잉크가 있는데. 그럼 차라리 다른 걸 바꿔버렸지. 왜 내가 하필 중국에서 며칠 더 기다려가지고 그걸 사겠어요. 물론 결론은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은 아니 본체를 내가 사니까 잉크 즉 복합기 본체를 사니까 부품이 잉크 값이 비싸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체의 카메라보다 필름 값이 더 비싸요. 요렇게 소비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네가 이걸 사용하려면은 이걸 쓸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부품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본체 가격은 낮게 책정해가지고 소비자들을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게 판 다음에 싸게 판데 소모품이나 부품을 비싸게 파는 정책이 바로 노획 가격이에요. 나는 어떻게? 그 제품에 종속됐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노획 가격을 뭐라고도 하냐? 종속 가격이라고 해요. 종속.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일단 어떤 제품을 싸게 판다면 그 상품이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을 비싸게 파는 정책을 말하면 종속 가격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즉석 카메라 프린터의 경우 본체에 대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본체 부속된 소모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노획 가격은 또 다른 말로 뭐 종속 가격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계속 좀 몇 가지 더 봐야 돼요. 묶음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묶음 가격. 묶음 가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뭐 많이 알 것이에요. 뭐 극장 같은 거 가면은 어때요?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팝콘 이런 극장 가보시잖아요. 눈도 즐거워야지만 입도 즐거워야 돼요. 팝콘도 사고 뭐 콜라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더 먹는 사람은 뭐 핫바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얼마 책정한다? 뭐 얼마 책정하겠죠. 그리고 뭐 거기서 뭐 500원만 더 추가하면 얼마가 듭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 묶은 것이 묶어. 가격을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묶었어. 그래서 가격을 묶음 가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걸 보통 말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것이에요. 뭐 슈퍼 같은 데서 가면은 뭐 치약과 치약 같은 경우도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묶어 있든지 아니면 치약과 칫솔이 또 묶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라고 막 들어봤잖아요. 패키지 여행 가면 뭐예요? 항공료에다가 거기다가 그 지역에 있는 뭐 숙박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뭐 어느 정도 관광비, 물론 거기서 더 들어가는 돈, 다른 돈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환경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가격으로 팔잖아요. 그런 걸 묶음 가격,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묶음 가격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라면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요. 라면이 한 봉지에 라면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라면이 다섯 개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 개의 가격만 있어요. 가격은. 다섯 개인데 가격은 네 개 가격을 받아요. 가격은. 이런 건 뭐라고 합니다. 이걸 묶음 가격이라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묶음 가격이 아니라 이건 하나가 네 개 가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가 더 들어있죠. 원래 나는 라면 네 개의 가격만 지불했는데 라면이 하나가 거기에 더 들어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너스 팩이라고. 보너스 팩. 굉장히 용어가 다양하게 있죠. 보너스 팩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묶음 가격은 아마 기본적으로 패키지라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또는 여행이라든가 그런 걸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가장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습 가격이 있어요. 관습 가격. 관습 가격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관습 아시죠? 자, 여러분 껌 살 때 껌 많이 씹나요? 껌을 많이 씹으면 입에 별로 안 좋대요. 어쨌든 간에 껌을 사면은 어떻습니까? 껌값이 4,780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껌이란 거 기까지 1,000원, 뭐 500원, 700원, 800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라 해요. 500원. 껌을 갖다가 500원인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껌 싼 것은 가격이 딱 이렇게. 근데 만약에 껌이 가격이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550원을 올랐습니다. 550원. 10% 올랐어요. 가격이 10% 올랐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하나요? 어떤 생각? 오,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별로 안 사겠네. 근데 뭐 10% 500원에서 550원 그때 얼마나 많이 안 팔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수요가 급감돼. 수요의 급감.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려 여기서 가격을 갖다가 얼마? 가격을 300원. 무려 40%나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40%나 가격을 다운시켜서 300원이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때 10% 올랐을 때 수요가 급감했으면은 무려 40%나 가격을 싸게 하면 수요가 급증할 것 같죠? 이론적으로. 일단 뭐냐? 미미한 수요 증가. 미미한 수요 증가예요. 미미한. 이 관습 가격의 특징이 바로 미미한 수요 증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관습 가격. 그래서 비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게 양가로 7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1번에 관습 가격 설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껌 한 통에 700원 등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정착되어 있는 가격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캔 음료나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뭐 그런 내용으로 가볍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보 가격이란 말을 하나 있는데요. 유보 가격이란 기본적으로 소비자 마음속으로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불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사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가격을 책정할 때요, 소비자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수박을 갖다가 무인으로 한번 팔아봤어요. 무인. 그래가지고 수박 가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넣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실제 수박이 10,000원짜리였어요. 10,000원. 수박이 10,000원짜리였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가격을 책정해서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 가격을 책정하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00원짜리라면은 얼마 내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5,000원? 너무 싸고. 전혀 10,000원보다는 그 안짝으로 낼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 심리란 게. 정가 10,000원이면 저 정도면 7,000원이겠지 뭐 8,000원이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00원 내는 사람이 있더래요. 20,000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20,000원 내는데 왜 20,000원을 내느냐, 10,000원짜리인데 왜 20,000원을 내느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교롭게 수박 농사를 했었다. 그 수박 농사를 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 조금만 비가 오거나 조금만 해가 뜨겁거나 그래도 마음을 졸이면서 거기 항상 원두막에 가가지고 조르는 걸 내가 봤다. 그 노력을 봤을 때는 이 수박은 분명히 20,000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수박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가격 책정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히려 더 싸게 느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유보 가격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을 갖다가 유보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임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이 있죠.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대부분 안 그러겠죠. 도시에서 큰 사람은 그걸 알겠어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그 제품,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가 갖다 감자가 나무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소비자 마음속으로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임계 가격이라고도 하며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으로, 유보 가격은 소비량에 따라 다르다. 기존의 제품보다 신상품 또는 신기능 제품이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격 효과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의미란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수가치 상응 가격이라고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우수가치 상응 가격은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적정하게 제공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존 브랜드를 재설계할 때, 그래서 기존 브랜드를 다시 설계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수가치 상응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또 이거는 10번 같은 여기 우수가치 상응 가격 결정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가격과 동반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페이지는 59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거의 같은 용어를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게 이제 현금 할인인데, 말 그대로요. 할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만큼 깎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금화는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판매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는 구매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할인해주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할인을 해주겠다. 나중에요, 이 현금 할인을 즉시 할인과 뭐 기한 후 할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수박을 자꾸 예를 드는데, 수박 한 덩어리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10% 할인해 주겠대요. 10% 할인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박 한 덩어리 10,000원짜리를 10% 할인. 내가 지금 수박을 산다고 그래요. 얼마 내면 됩니까? 얼마 내면 돼요? 자, 9,000원 내면 된다. 첫 번째. 자, 9,000원 지불. 9,000원 지불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인받은 거죠? 9,000원 할인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 즉시 할인해요. 즉시 할인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현금 할인이에요. 현금. 현금 할인이에요. 내가 수박 10,000원짜리를 10% 할인은 내가 9,000원 지불했으니까. 근데 나는 9,000원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을 지불해요. 10,000원. 10,000원을 지불하고 나중에 1,000원을 되돌려 받습니다. $1,000을 되돌려 받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즉시 아니라 나중이니까, 나중에 1,000원을 되돌려 받으니까, 즉 영수증을 갖다 주면은요, 나중에 되돌려줘요. 이런 것은 뭡니까? 나중이니까 즉시 아니라 기한이 지난 다음에
기한 후 지난 다음에 할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한 후 할인이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리베이트라고 보통 말합니다. 리베이트. 그래서 우리가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거래 할인, 계절 할인 이렇게 중고품 교환공제 사전 매입이 있지만은 할인으로 끝나는 그 의미는 여기에서 봤을 때 어쨌든 깎아준다는 것이에요. 깎아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현금 할인, 동그라미 2번에 수량 할인, 일정한 이상의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한다. 자, 거래 할인. 거래가 많은 사람에게 할인해준다. 계절마다 할인해준다. 다음 페이지. 중고품 교환공제. 신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샀을 때 중고품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쳐줘가지고 그 정도의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전 매입을 한다면은 네가 미리 산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싸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살펴주시면 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격 차별, 제가 어디에서 설명드렸어요? 하이로 가격 설명할 때 가격 차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로 가격. 그래서 가격 차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책정할 때 가격 차별이에요. 다른 상품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면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여기 짜장면이 있어. 짜장면이 있는데 짜장면 하나를 파는데 여기에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갑돌이가 있고 여기에 영희가 있고 그 을돌이가 있고 뭐 순돌이가 있다. 병돌이가 있다. 갑을병이 있어요. 갑을병에게 갑은 워낙에 내 친구니까 원래 짜장면 5,000원짜리를 갖다가 갑은 내 친구니까 4,000원 받아요. 을은 그냥 평상시에 잘 모르니까 원래 가격 5,000원 받아요. 병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 미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 이게 짜장면에게. 만약에 어떻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우동 팔고 우동이 4,000원 뭐 이건 뭐 다른 그 짬뽕이 5,000원 뭐가 이렇게 다른 상품에 다른 가격 책정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가격 차별이고, 자 이거는요 어찌 보면 고객의 수요 강도에 따라 고객에 대해서 다르게 결정합니다. 왜? 갑돌이는 워낙에 자주 와요. 매일 우리 점심때만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요. 그러면 이 병은 1년에 한 번 오는데 갑은 매일 오니까 얘가 나한테 공헌해 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매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고객 수요 강도. 그러니까 워낙에 수요를 잘한다. 워낙에 많이 팔아주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가격을 적게 책정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익이 증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 차별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가격 차별을 하는 이유가 손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격 차별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통적 마케팅 미스 4P 중에서 가격을 모두 끝냈고요. 이제는 뭘 하느냐? 소비자 행동이라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의 페이지는 595페이지입니다. 자,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소비자가 많이 있겠죠. 소비자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어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구입했는데 그러면 물건을 누가 구입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항상 본인들은 나는 합리적 소비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건을 갖다가 전체 물건 구입한 것 중에서 70%하고 이 비율이 30%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30%의 물건은 비율은 어떠냐? 한 번 쓰고 다시는 안 쓰는 물건이 있고 또는 사다만 넣고 다시는 안 쓰는 물건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70%는 나름대로 잘 쓰는 게 있고, 그래서 30% 물건을 엄마가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이제 딱 하면서 야, 너는 물건을 갖다 사다만 넣고 왜 쓰지도 않니? 어우, 바보 같아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듣는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왜 이 말을 듣지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그러죠.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을 안 샀으면 나 그때
깍두기 형들한테 엄청 맞았을 것이다. 내가 동대문 평화시장 가가지고 바지를 사는데 갑자기 앞뒤 좌우에 깍두기 형님 4명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안 사면은 아마 내가 여기서 뼈도 못 추리고 갈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깍두기 형들 절대 없었어요. 근데 깍두기 형이라 깍두기 형들 있었어도 다른 일을 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 게 바로 뭐냐? 여기 나오는 인지의 부조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은 인지의 부조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이 인볼먼트, 몰입도라는 게 있습니다. 몰입도는 뭐냐면 관여 또는 관심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싼 제품을 구매할 때 관심이 높을까요? 싼 제품을 구매할 때 관심이 높을까요? 당연히 비싼 제품을 구매할 때 관심이 높겠죠. 왜? 비싼 제품이란 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또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고라는 것은 비싼 제품을 말하고 저몰입도는 그냥 비싼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길 가다가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수가 있으면 생수 브랜드를 다 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뭐 오늘은 그냥 이거 한번 사지 뭐. 왜? 그거 해봤자 1,000원 좌우 있는 가게니까. 그래서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고관여 제품이고 관여도가 낮다는 저관여 제품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이제 소비자 행동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소비자 행동은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 구매 및 소비자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행동을 말한다. 소비자는 특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대안을 구매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3번 소비자의 인지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개인차에 따라서 지각하는 인지 부분의 차이가 있다. 자, 사람의 인지는 실제가 아니라 잠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라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개인은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가는 과정이며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가 나와 있죠. 자, 양가로 이번에 소비자의 행동 이해했죠. 소비자 인지 부자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을 이미 선택 구매한 브랜드에 유리하도록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내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깍두기 형님의 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도 있는데 3번 특정 대상의 관여도가 정도가 높아지면 고관여, 대체로 어떤 상품을 구매 의사결정 시 긴 과정을 거치고 관여 정도가 낮으면 저관여, 그 과정은 비교적 짧아진다는 이런 내용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 소비자 구매 행동을 한번 보시죠. 소비자 구매 행동. 그래서 소비자 구매 행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보다는가 소비자 심리 변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에 관여가 높고 브랜드 간 차별화가 클수록 복잡한 구매 행동을 보이고 제품의 자기 표현적 측면이 강하며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인지 부조화가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 물건을 만약에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30%의 물건 한 번도 안 쓰거나 다시는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물건이 만약에 비싼 제품이었어 봐요.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갖다가 구입할 때 하루 만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구입하나요? 아니죠. 뭐 가격 사이트 비교하고 뭐 성능 비교하고 뭐 SSD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다우자 그 내용 같은 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거기 부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다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나에게 가장 맞는 옵션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것이에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거기 그런 모든 기본적인 뭐 한 4가지나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다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여기 70%에 해당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싼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사실은 안 쓰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중고차라든가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는요. 상대방에 휘둘려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린다는 말은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대부분의 나의 의사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굳이 여러분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양가로 4번도 나와 있지만은 굳이 그런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음 페이지 5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97페이지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596페이지 2번에 소비자 구매가 있잖아요. 구매 행동 나와 있고 양가로 2번에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 행동.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구매자가 문제 혹은 욕구를 갖다가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의사결정자가 점포 선택 과정은 욕구인식, 점포 관련 정보 탐색. 그래서 욕구를 인식한다. 무슨 욕구? 사고자 하는 욕구겠죠. 그 다음에 점포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구인식 또는 문제인식이 있고 정보 탐색, 평가를 하겠죠. 점포 평가. 아, 이 점포 차라리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포를 선택하고 점포를 방문하는 이런 나눠볼 수 있는 내용도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적 구매 행동도 있고요. 부주화 감소 구매 행동도 있는데 부주화 감소 구매 행동이라는 것은 비싸거나 싼 것이 더 구매 부주화 현상이 낮겠죠. 비싼 거는 구매 현상이 높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싼 거 위주로 사는 습관적 구매 행동을 한번 보세요. 습관적 구매 행동은요. 관여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은 제품이에요. 브랜드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습관적 구매는요. 별로 브랜드를 구분하고 사지는 않아요. 그냥 상품, 내가 원하는 상품. 아, 거기 생수를 사는데 나는 오로지 삼다수 아니면 나는 절대 물을 먹지 않아. 나는 비록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뭐 갈증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삼다수를 타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가 죽으려면 아무거나 갖다 먹어요. 하다못해 수돗물도 뻘컥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 이런 거는요. 별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아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 물 있으면 대충 하나 끌고 옵니다. 아, 갈증 나 죽겠는데 아무거나 마시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짧은 광고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 구매 행동은 보통 편의품 같은 게 편의품 같은 경우 여러분 간혹가다 광고하는 거 보세요. 광고하는 거. 짧은 광고 메시지를 반복 실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소비자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가격이 싸고 구매 주기가 짧은 제품이에요. 자, 구매 전 낮은 관여도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 일반적인 구매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죠. 일반적인 구매 과정은 어떻게? 일단 거기에서 문제를 인식한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왔던 그런 식의 점포 선택 과정. 조금 있으면 또 나올 소비자 선택 5단계.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이런 싼 제품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없이 갈증 나면 무조건 하고 편의점 들어가서 물이 있으면 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구매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데는 신념, 태도, 행동이라는 순서에 따르게 너무나 관여도가 낮으며 스스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TV나 잡지 등을 보면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동그라미 2번 광고를 반복 노출하여 브랜드에 대한 확신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을 창출하며 친근하니까 선택한다. 구매 후 자신의 선택에 꼼꼼히 평가하지도 않죠. 왜? 손해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싼 제품이니까. 편의품. 기껏 해봤자 뭐 우리가 충분하게 커버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싼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잘못 사가지고 머리를 쥐어뜯지 않겠죠. 이런 거 가지고. 자, 598페이지 넘어가시고요. 5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한번 봅니다. 4번 거기 위에 제품을 광고할 때는 짧은 광고 메시지를 반복 실행하는 것이 한다. TV는 수동적 학습에 적합한 저관여 매체이기 때문에 인쇄성 매체보다는 저관여 제품에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품의 광고를 기고할 때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하며 이 이론은 특정 제품을 심벌과 연결시켜 반복 노출하며 후에 그 심벌만 보면 광고된 제품을 연상하게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뭐 맥도날드 햄버거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겠죠. 뭔가 모르게 맥도날드 햄버거는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겠죠. 뭐 지팡이를 짚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바로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뭐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 낮지만은 브랜드 간 차이가 상당히 큰 구매 상황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성 있게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구매 상황이고 매장의 선반 진입 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금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진입을 할 때도 뭐 어떤 제품을 갖다 앞에 놓고 사실 그래요. 뭐 어떤 커넥션이 있으면은 매장하고 어떤 그 판매하는 회사하고 또는 중간하고 커넥션이 있으면 특정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앞에다 진열을 하겠죠. 출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뭐 이 유통하는 책도 그래요. 시중에 가면은 어떤 책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 소비자들의 관심은 관계없이 무조건 커넥션이 있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은 그 책을 항상 앞에다가 노출시켜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관적 구매를 유도합니다. 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면은 그냥 앞에 있는 책을 갖다가 선호하고 그리고 물어는 보겠죠.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나가요? 커넥션이 있으면 뭐 홍보 역할을 잘 해주겠죠.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라고 말해주겠죠. 그것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그렇게 소비자를 혼란시키거나 뭐 소비자를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런 행위죠. 짧은 광고 메시지를 반복 실현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편의품 같은 경우를 말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가로 6번에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뭐 동그라미 1번의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소비자 관여도가 낮지만 브랜드 간 차이가 상당히 큰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을 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브랜드를 자꾸 바꾼다는 것이죠. 새로운 설탕이나 새로운 식주는 먹어보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은 새로운 요구르트가 나오면 먹어보고 싶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걸 먹었으면은 이번에는 이런 거, 뭐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걸 말합니다. 뭐 그런 것이 거기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시장 리더는 소비자들의 다양성 추구 성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즉 브랜드 상기 광고를 많이 하고 매장의 선반 점유율을 높이는 등 활동을 필요하다. 시장 점유율 낮은 업체는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한다. 가격을 낮추거나 특별 판촉 쿠폰, 무료 샘플 등의 다양성 추구를 조정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양가로 7번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통 경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발전 모양에서 기존 5단계가 있습니다. 인지 탐색, 확장, 몰입, 종식 이런 5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봐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뭐부터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5단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단계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뭐냐? 문제를 인식합니다. 문제.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인식한 건 뭐냐면은 현재의 상황이 부적절하고 판단을 낼 때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은 뭔가 모르게 뭔가 지금 적합한 게 아니다. 뭔가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식이고, 그래서 동그라미로 인간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이 부적절하게 판단되면 적절한 상황이 되도록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걸 문제인식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사야겠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인식해서 뭘 합니까? 이제 정보를 한번 탐색해야겠죠. 뭘 사야겠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한다. 문제를 인식했고 정보를 탐색하고요. 그 정보 탐색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구분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탐색에서 뭐 내적 탐색이 뭐냐, 외적 탐색이 뭐냐는 걸로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문제 인식 정보를 탐색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대안이 뭔가 대안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는 대안. 대안을 없이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안을 그럼 제시할 수가 있으면 비판도 됩니다. 대안 제시는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 절대 자기는 그렇게 못할 거면서 그냥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비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상황을 많이 보죠. 일반 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하고 기업 같은 상황에서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어보지 않고 구매하는 살려는 입장에서 한번 되어보고 문제를 평가해오는 것도 필요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번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고 그런 최종적인 상표 선택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정보 처리 과정에서 대안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왜? 앞에 아까 방금 전에 뭐가 있었으니까 여기 정보 탐색, 즉 내적 정보하고 위적 정보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평가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 구매를 결정하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개의 선택 대안에서 가장 최적, 가장 자기 자신한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또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바로 여기 구매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해서 30% 같은 그런 뭔가는 모르겠지만 효과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게 뭐냐? 어쨌든 구매한 다음에 구매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하,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나중에도 거기 제품 사야지.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인지 부조화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인지 부조화 단계는 5단계 중에서 구매 후 행동.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물건을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물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후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물건을 써본 다음에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매 후 평가라는 그런 단계, 그래서 소비자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구매 후 평가 단계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구매 이후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마음적으로 불편해 죽겠어. 왜? 그 30%의 물건, 돈만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때문에 나 불편해 죽겠다는 그런 심리적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지 부조화. 599페이지, 598페이지로 60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양가로 5번 한번 봅니다. 구매 평가 단계. 소비자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며 소비자가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발생하며 주로 고가의 제품이나 전문품을 구매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인지 부조화는요, 비싼 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싼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비싼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로 고가의 제품이나 전문품을 구매할 때 빈번히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각 상표 간 차이가 미미한 제품을 구매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각 상표 간 차이가 미미한 제품이라는 것은요, 상표 간의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크지만은 상표 자체로는 영향을 별로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고객은요, 싼 제품을 갖다가 구매할 때도 이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인지 부조화는요, 비싼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했을 때 효과가 영향을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매 행동 단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런 내용. 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구매 후 부조화는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편을 말한다는 거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에 기대 불일치 모형에 의하면 만족과 불만족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내는 평가가 기대 이상이나 혹은 기대 미만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기대 불일치 모형은 만족은 기대 이상, 불만족은 기대 이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소비자 구매 행동 단계 5단계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는 제품의 관여도입니다. 관여도와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관여도란 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린 이거 관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관심. 그리고 관심이고, 관심을 뭐라 하냐? 말 그대로 관여도라고 해요. 또는 뭐라고 한다고 해요? 인볼먼트, 몰입도. 그리고 그 몰입도나 저 몰입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매한다.
몰입도가 낮은 상황에서 구매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소 복잡한 개념입니다.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일본의 관여도의 의의가 나와 있잖아요. 관여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어떤 대상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나 대상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정도를 말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은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관여도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고관여도라 저관여도를 보일 때는 고관여도는 보통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구나. 저관여도를 보일 때는 그 제품의 가격이 싸구나. 그래서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가 높게 나타나면 저 소비자는 그 제품을 가격이 비싼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는구나. 별로 안 느낄 때는 싼 제품을 구매했을 때 후회를 느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 관여도란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관여도에 따른 구매 의사결정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른 구매 의사결정이 뭐냐면은 자아 표현 중심성, 즉 심리적 위험도 있고 부정적 평가, 사회적 위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지속적 관여도와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적 관심이 있습니다. 자, 관여도에 따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아 표현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이 심리적 위험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는 사회적 위험이고 심리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이 되고요. 지속적인 관여도냐, 상황적인 관여도냐.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건 쭉 간다는 것이죠. 상황적이라는 것은 일시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여도가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데 그게 바로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여도 크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마다 제품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부자가 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 잘못 샀다 해서 그 제품을 갖다가 잘못 사가지고 저녁에 머리를 쥐어뜯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안 샀으면 뭐 어쩔 수 없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품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관여도는 자아 표현의 중요성, 심리적 위험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면서 고급 유자차가 네가 뭔 말이냐? 집도 없는 놈이 월수에 살면서 웬 BMW 타고 다녀? 그런 식의 어떤 평가 있잖아요. 뭐 벤츠 타고 다녀. 뭐 그 사람 마음이죠. 내가 월세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BMW를 타고 다니는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탱크를 타고 출퇴근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이 바로 부정적인 평가란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런 걸 무시를 못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변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부잣집에 살면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가면 다 위주차인데 자기만 소나타 2008년도 차 타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남을 의식하는데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거기 남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관여도는 다르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구매해요. 근데 똑같은 넥타이를 구매할 때 내가 쓰는 것은 좀 잘못 사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관여도가 낮아요. 근데 남에게 선물을 준다. 그럼 뭔가 모르게 상대방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고려해야 되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로 주는 상품하고 내가 쓰기 위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여도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넥타이를 사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라든가 남에게 선물하기 위한 경우에 따라서 관여도는 다르고 소비자 소득 수준도 당연하죠. 쭉 나와 있는 2번 같은 경우. 3번도 관여도 크기에 따라서 고관여와 저관여 나눌 수 있고 관여도는 특정 제품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지속적 관여도와 선물 같은 여러 대상을 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적 관여도. 그래서 일시적 관여도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나눠 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브랜드 충성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브랜드 충성도하고 제품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와 제품 관여도인데 관여도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습관적 구매는 적어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와 제품 관여도하고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관여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비싼 제품일수록 충성도가 사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브랜드만 찾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제품을 추구해요. 그 브랜드를 비난하는 사람은 나하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인데, 그래서 소비자의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관한 정도가 높을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인지적 정의는 몰입과 구매에 대한 관여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관여되어 있고 그 구매를 위험한 것으로 인지했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지만 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수준이죠. 습관적 구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싼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아무 생수 하나 산다, 뭐 음료수 하나 산다, 그런 거. 물론 커피라든가 이런 거 살 때는 뭐 그 브랜드만을 추구하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고객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1차적으로 매장 방문 유통매장에서 진열돼서 원하는 특정 브랜드 상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충성도 강한 고객은 대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 점포를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뭐 강제적 노열티란 독점적인 기업의 서비스로 나타난 노열티인데, 이건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 내가 비록 일상적인 편의품을 구매하지만은 브랜드만을 추구한다면 나는 무조건 하고 2080 뭐 예를 들어 내가 주겸치약, 나는 주겸치약으로 무조건 하고 이빨을 닦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주겸치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주겸치약 언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2080이나 뭐 다른 치약 사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겸치약은 나는 무조건 충성도를 먹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이빨을 안 닦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주겸치약만 난 쓸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바보 같은 소리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